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것을 손으로 만져본 게 언제였습니까? 잠깐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말고요. 반려동물도 잠시 빼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이끼처럼 여러분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 말입니다. 손바닥을 대본 게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며칠 전인지 몇 달 전인지가 아니라 그냥 아예 기억의 목록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신경과학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나무 껍질처럼 거슬거슬하고 불규칙한 표면에 손바닥을 30초 정도 대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심박수가 느려지고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돌아가던 그 잡생각의 회로가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를 눈으로 보기만 하면 효과가 훨씬 약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도 나무고 만지는 것도 같은 나무입니다. 정보량으로 따지면 눈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져옵니다. 색깔, 형태, 깊이, 움직임까지 다 봅니다. 손은 겨우 몇 제곱센티미터 되는 껍질 표면 하나를 더듬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초라한 쪽이 이깁니까?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만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자연을 사랑하자는 힐링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무의 기운을 받자거나 에너지를 교류하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말은 오늘 이 영상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여러분 손바닥과 뇌 사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자기력과 신경신호와 뇌의 전력 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아주 이상한 결론 하나를 마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언가에 진짜로 닿아본 적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잡고 계신 그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조금 있다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먼저 우리 대부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림 하나를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연은 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풍경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휴대폰을 꺼내십니다. 그렇죠? 사진을 찍습니다. 자연은 시각적으로 소비되는 겁니다. 창밖 풍경이 좋은 집이 비쌉니다. 사무실에서 창가 자리가 인기가 많습니다. 병실도 창밖에 나무가 보이면 좋은 병실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값을 매길 때 거의 전적으로 눈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좋은 화면이 있으면 되겠네? 초고 화질 숲 영상 틀어놓으면 되겠네? 벽에 커다란 숲 사진 걸어놓으면 되겠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카페에 가면 숲 사진이 걸려 있고 사무실 모니터 배경 화면은 초록색이고 자기 전에는 빗소리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서 만진다는 건 뭐가 됩니까? 취향입니다. 감성입니다. 나무를 껴안는 사람은 조금 특이한 사람입니다. 흙을 만지는 걸 좋아하는 건 그냥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여기서 촉각은 정보를 얻는 통로가 아니라 감상에 젖는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솔직히 이 그림 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은 우리 감각의 대장입니다. 뇌의 상당 부분이 시각 처리에 동원되고 우리는 세상을 거의 눈으로 만듭니다. 손은 그냥 물건 집을 때 쓰는 도구고요. 촉각은 시각의 열등한 사촌 정도입니다. 눈이 못 보는 어둠 속에서나 아쉬운 대로 쓰는 예비 감각. 여러분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는데요. 그 전제는 이겁니다. 촉각은 시각이 하는 일을 더 못하는 방식으로 하는 감각이다. 그러니까 촉각과 시각이 같은 종류의 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세상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통로인데 눈이 더 넓고 빠르고 정확하니까 눈이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촉각과 시각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뇌의 입장에서 이 둘은 아예 다른 종류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저 멀리 있는 세계에 대한 보고서고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
여러분 몸의 경계선에서 실제로 벌어진 물리적 충돌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뜯어보려면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만진다는 건 물리적으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질문이 좀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지는 건 그냥 만지는 거 아니냐? 손이 물체에 닿는 거 아니냐? 뭘 더 설명해요? 바로 이런 태도를 리처드 파인만이 가장 싫어했습니다. 파인만은 평생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새 이름을 온 세상 언어로 다 외워도 그 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 새가 무엇을 하는가다. 그러니까 만진다라는 단어를 안다고 해서 만지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따져봅시다. 여러분, 손가락 끝이 나무 껍질에 닿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아주 많이 확대해 보겠습니다. 피부 표면이 보입니다. 더 확대합니다. 세포들이 보입니다. 더 확대합니다. 분자들이 보입니다. 더 확대합니다. 원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원자의 바깥쪽에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나무 껍질 쪽도 똑같이 확대해 봅시다. 역시 원자고 역시 바깥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표면을 서로 가까이 가져갑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피부 바깥쪽 전자들과 나무 껍질 바깥쪽 전자들이 서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전자는 전부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같은 부호의 전하는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두 표면이 어느 거리까지 가까워지면 어마어마하게 강한 반발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조금만 더 줄어들어도 이 힘은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거기서 딱 멈춥니다. 두 표면의 원자들은 서로에게 닿지 않습니다. 절대로 닿지 않습니다. 항상 미세한 틈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나무 껍질 사이에는 언제나 아주 작은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을 채우고 있는 것은 나무도 아니고 살도 아니고 그냥 힘입니다. 전자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요.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느껴온 모든 촉감은요. 태어나서 처음 어머니 손을 잡았을 때의 그 감촉부터 오늘 아침에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린 감촉까지 전부 다요. 실제로 무언가에 닿아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전자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의자 위에 아주 미세하게 떠 있는 겁니다. 전자기력이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생 단 한 번도 무언가에 진짜로 닿아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그냥 물리학이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접촉이라는 건 우리 뇌가 만들어낸 요약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전자기적 반발이고 뇌가 그걸 닿았다라는 이름으로 번역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한 번도 닿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그게 위안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시겠나요? 나무 껍질에 손을 대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건 측정됩니다. 실제하는 효과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는 전자들이 서로를 밀어낸 것뿐입니다. 밀어냄이 위안이 됩니다. 거절이 안심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부 속에는 아주 작은 스위치들이 잔뜩 박혀 있습니다. 기계수용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인만이 그랬죠.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이게 뭘 하느냐입니다. 이 스위치들은 눌리면 켜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눌리면 켜지고 켜지면 전기 신호를 뇌로 쏘아보냅니다. 뚝 하고요. 그러면 뭐가 이 스위치를 누릅니까? 나무 껍질이 누르는 게 아닙니다. 나무 껍질은 여러분 피부에 닿은 적이 없으니까요. 스위치를 누르는 건 그 전자기적 반발력입니다. 나무 껍질 표면의 전자들이 여러분 피부의 전자들을 밀어내고 그 밀어내는 힘이 피부를 아주 미세하게 찌그러뜨리고 그 찌그러짐이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를 만질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겁니다. 나무가 여러분을 밀어내고
그 밀어냄이 여러분 몸에 전원을 뜹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그냥 감각이 아니에요. 이건 전원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아주 비싼 무언가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인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인만은 이런 종류의 질문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 영상 전체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파인만에게 어떤 예술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꽃 한 송이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봐라, 나는 예술가라서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다. 그런데 너는 과학자라서 이걸 다 분해해버리지. 꽃잎을 뜯어내고 세포를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 이 아름다움이 죽어버린다. 파인만은 이 말에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박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다. 예술가인 너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나도 이 꽃이 아름답다는 걸 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더해서 다른 것도 본다. 나는 이 꽃 안의 세포들을 볼 수 있다. 그 세포들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작용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색깔이 왜 생겼는지도 본다.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생긴 거다. 그 말은 곤충이 색깔을 본다는 뜻이다. 그러면 곤충한테도 미적 감각이라는 게 있다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나온다. 과학 지식은 이 꽃에 대한 흥분과 신비를 더해주지 빼앗아가지 않는다. 과학은 아름다움을 빼는 게 아니라 더합니다.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거거든요. 나무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안을 열어볼 겁니다. 전자들이 밀어내는 걸 볼 거고요. 신경 섬유가 켜지는 걸 볼 거고요. 뇌에서 어떤 회로가 조용해지는지, 그게 전력을 얼마나 먹는지, 왜 하필 나무여야 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나면 나무를 만지는 일이 시시해지느냐? 아닙니다. 훨씬 더 기묘해집니다.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파인만이 옳았던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손을 대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마음이 왜 가라앉아 있지 않은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편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한 날 있으시죠? 다들 있으실 겁니다. 주말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지쳐 있습니다. 몸을 쓴 것도 아니고 머리를 쓴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내가 요즘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아니면 그냥 무기력한 거겠지. 여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직관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뇌는 일할 때 에너지를 쓰고 안 할 때는 안 쓴다. 근육처럼요. 무거운 걸 들면 힘들고 내려놓으면 안 힘들죠. 그러니까 생각을 열심히 하면 뇌가 힘들고 생각을 안 하면 뇌가 쉰다. 그러니까 쉬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말이 되죠?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뇌가 스위치처럼 켜졌다 꺼졌다 한다는 전제입니다. 쓰면 켜지고 안 쓰면 꺼진다는 거죠. 그런데 뇌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뇌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뇌는 몸무게로 따지면 전체의 한 50분의 1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몸이 쓰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거의 5분의 1을 혼자 먹습니다. 손바닥 2개 합친 것만 한 덩어리가 몸 전체 연료의 5분의 1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기묘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에너지 소비량이요. 여러분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와 멍하니 천장을 볼 때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으십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특정 부위는 더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전체 소비량으로 보면 어려운 과제를 할 때 늘어나는 양은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요, 여러분이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뇌는 거의 똑같이 비싼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영상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시동이 꺼지지 않고 돌아가는 엔진이 하나 있습니다. 공회전 엔진입니다. 기어는 중립에 놓여 있습니다. 차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계속 탑니다. 회전수는 높습니다. 엔진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이 엔진이 뭐냐고요? 여러분 머릿속의 그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제 회의에서 했던 그 말, 그거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시 감아서 재생하고 또 재생하고 다음 주에 해야 할 그 통화, 어떻게 말할까? 미리 대본을 씁니다. 3번 씁니다. 그리고 그 통화는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창피한 일, 그거 갑자기 왜 지금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깨가 지끈지끈해집니다. 이게 뇌의 공회전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 회로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파인만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게 뭘 하느냐입니다. 이게 하는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바깥 세상에 주의를 주지 않을 때 켜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과거의 나, 미래의 나, 남들이 보는 나,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요, 뇌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먹는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왜 안 쉬어지는지 아시겠나요? 소파에 누워 있는데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쉰 게 아니었습니다. 기어만 중립에 놨을 뿐입니다. 엔진은 그대로 돌고 있었어요. 오히려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 회로가 더 신나게 돌아갑니다. 바깥에서 아무 신호도 안 오니까요. 주차장에 세워놓고 시동만 켜둔 차를 상상해 보세요. 1시간 뒤에 오면 기름이 줄어 있습니다. 간 데는 없고요. 그게 여러분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장면 하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셨죠? 당연히 타보셨겠죠? 이 장면을 아주 정밀하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스르륵. 여러분은 층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딱 30초, 아니 20초쯤 되는 시간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시간입니다. 완벽하게 비어있는 시간이죠. 이 20초 동안 여러분의 눈은 뭘 봅니까?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벽, 층수 표시등, 아니면 거울. 그리고 손은요? 아무것도 안 만집니다. 아, 만지는 게 하나 있죠. 휴대폰이요. 우리 대부분은 이 20초 동안 휴대폰을 꺼냅니다. 왜 꺼냅니까? 볼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방금 봤는데도 또 꺼냅니다. 왜냐고요? 공회전 엔진이 견딜 수 없이 시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에서 오는 신호가 뚝 끊깁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뭐가 채웁니까? 그 목소리가 채웁니다. 아까 그 메일 답장 안 했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지? 나 요즘 이렇게 살아도 되나? 20초 만에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그 엔진 소리를 다른 소음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건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도망치면 엔진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다. 오히려 엔진 하나 더 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회전 엔진에 더해서 남의 인생 요약본을 초당 하나씩 처리하는 일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20초 전보다 조금 더 피곤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조금이지만 분명히 더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에 6번, 8번 쌓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공회전을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회전 소리를 안 듣는 방법만 계속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엔진 어떻게 꺼야 합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기어를 넣어야 합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만 생각하자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비우자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 됩니다. 왜냐고요? 그만 생각하자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그건 엔진을 끄는 게 아니라 엑셀을 한 번 더 밟는 겁니다. 부릉, 회전수만 올라갑니다. 명심하세요. 소용돌이 안에서 소용돌이와 싸우면 집니다. 항상 집니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답은 아주 물리적입니다. 뇌가 쓸 수 있는 전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회로가 켜지면 저 회로는 조용해집니다. 이건 뇌에서 아주 일관되게 관찰되는 현상인데요. 바깥 세상의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회로가 강하게 켜지면 그 공회전 회로는 눈에 띄게 잠잠해집니다. 시소처럼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공회전 엔진에 가던 전원을 뽑아서 감각 회로 쪽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원을 뽑는 가장 빠른 스위치가 뭐냐? 손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입니다. 진짜 물체에 진짜로 손을 대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짜 물체가 여러분 손의 전자들을 밀어내게 하는 겁니다. 거슬거슬한 표면이 손바닥의 스위치 수백 개를 동시에 누릅니다. 뚝뚝뚝 신호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뇌는 이 신호를 처리해야 합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력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했던 그 말을 재생하던 엔진은 잠깐, 아주 잠깐 회전수가 떨어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신비도 없고 기운도 없습니다. 전력 배분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만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벽에 손대면 되잖아요. 스테인리스 벽도 물체고 전자도 있고 밀어내기도 하는데요. 아, 이 질문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먼저 아주 짧은 실험 하나만 같이 해보시죠.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손은 나무 책상이나 나무 가구에 대보세요. 다른 손은 금속에 대보세요. 문 손잡이도 좋고 숟가락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 더 차갑습니까? 금속이죠. 훨씬 더 차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물건은 같은 방에 몇 시간째 놓여 있었습니다. 온도가 똑같습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온도계를 대보면 소수점까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안 차갑습니까? 여기 우리 직관이 또 한 번 배신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죠. 차갑게 느껴지면 차가운 거다. 내 피부가 온도를 재는 거다. 그런데 이 생각에도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에 온도계가 들어있다는 전제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피부에는 온도계가 없어요. 여러분 피부가 재는 건 온도가 아닙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입니다. 금속은 열을 아주 빠르게 가져갑니다. 손을 대는 순간 손바닥에 열이 쭉 빨려 나갑니다. 피부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경이 말합니다. 차갑다. 나무는요? 나무는 열을 아주 천천히 가져갑니다. 나무 안에는 미세한 빈 공간이 잔뜩 있어서 열이 잘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손바닥 열이 거의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신경이 말합니다. 안 차갑다. 오히려 따뜻하다고까지 합니다. 같은 온도인데요.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따뜻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각은 세상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변화율만 보고합니다. 이게 여러분 몸 전체에 해당됩니다. 눈도 그렇습니다. 밝기의 절대값이 아니라 대비를 봅니다. 귀도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소리는 안 들리게 됩니다. 피부도 그렇습니다. 옷을 입은 첫 3초는 느끼지만 그 뒤로는 온종일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세상의 사진을 찍는 기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계예요. 그리고 이 사실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다음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감각이 변화만 보고한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아예 보고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만지는 것들이 전부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은 오늘 하루 종일 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아주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을 놓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손이 스위치라면 왜 하필 손입니까? 등도 피부고 허벅지도 피부인데요. 벽에 등을 기대는 것도 접촉이잖아요. 그런데 왜 벽에 등을 기댄다고 잡생각이 멈추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직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손이 더 예민하니까 그렇겠지. 손끝에 감각이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겠지. 정도의 차이. 이 말이 함정입니다.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뇌가 몸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전제입니다. 조금 더 예민하고 덜 예민한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몸은 몸이라는 거죠. 등이든 손이든 뇌 입장에서는 다 내 몸 표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뇌 안에는 여러분 몸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뇌 겉면에 띠처럼 길게 펼쳐져 있는데요. 발부터 시작해서 다리, 몸통, 팔, 손, 얼굴, 혀까지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몸의 각 부위가 이 지도에서 자기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는요, 몸의 실제 크기대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도를 실제 비율대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정말 기괴한 형체가 나옵니다. 등은 아주 작습니다. 허벅지도 작습니다. 몸통 전체가 거의 작은 조각입니다. 그런데 손은요, 손은 거대합니다. 얼굴도 거대하고 입술과 혀도 거대합니다. 숫자 감각으로 말씀드리면요, 뇌가 두 손에 배정한 지도 면적이 몸통과 등과 양쪽 허벅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넓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등은요, 면적으로 따지면 손바닥보다 몇십 배는 넓습니다. 그런데 뇌 안에서는 손보다 훨씬 좁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 입장에서 등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뇌는 여러분 등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뇌는 자기가 실제로 쓰는 곳에 자리를 줍니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세상을 알아낸 방법이 뭐였습니까? 손이었습니다. 열매가 익었는지 눌러보고, 나무가 썩었는지 만져보고, 도구를 만들고 돌을 다듬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손은 우리 종이 세계와 협상하는 창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손에 어마어마한 땅을 떼어준 겁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손을 쓰는 건 뇌의 대문을 여는 겁니다. 등을 벽에 대는 것과 손바닥을 나무에 대는 건 뇌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종류의 차이입니다. 등을 대는 건 뒷문 틈으로 쪽지 한 장 밀어 넣는 겁니다. 손을 대는 건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엔진 이야기와 정확히 이어집니다. 기억하시죠? 전력은 한정되어 있고 감각 회로가 켜지면 공회전 엔진이 조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각 회로를 켜는데도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은 뇌의 지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손에서 오는 신호는 가장 넓은 면적의 뇌를 동시에 깨웁니다. 전원을 가장 많이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는 건 공회전 엔진에서 전원을 뽑아내는 가장 굵은 케이블입니다. 그게 손입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왜 불안할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만지작거리는지요? 왜 손톱을 뜯고 반지를 돌리고 볼펜을 딸깍거리는지요?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엔진을 끄려면 손을 써야 한다는 걸요. 다만 볼펜은 좀 부실한 스위치일 뿐입니다. 왜 부실한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빨래를 개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일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까? 심심한데도 편합니다. 손이 계속 천을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끝에서 신호가 계속 올라오고 그동안 그 엔진은 회전수를 조금 낮추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명상 기법이 아니라 그냥 전력 배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뤄뒀던 질문이요. 손이 대문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만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벽에 손바닥을 딱 붙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손을 쓰는 건데요. 왜 나무여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선 직관부터 들어보시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나무는 살아있으니까요. 벽은 죽어 있고요. 살아있는 것에서는 뭔가 다른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딱 멈추셔야 합니다. 이 문장 뒤에는 아주 미끄러운 비탈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나온다. 그게 뭡니까? 기운입니까? 에너지입니까? 파동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른개로 아구타리보를 자루가 또 파인만이 평생 싸웠던 게 바로 이겁니다. 설명처럼 들리지만 실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단어들이요. 왜 물체가 떨어지죠? 중력 때문이죠. 그러면 중력이 뭐죠?
물체를 떨어뜨리는 거요. 이건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이름 붙이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기운 때문이라는 답은 답이 아닙니다. 답을 안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진짜 답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기묘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나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뇌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뇌가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예측입니다. 여러분, 뇌는 예측 기계입니다. 끊임없이 다음 순간에 뭐가 올지 미리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 것과 비교합니다. 예측이 맞으면요, 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예측이 틀리면요, 그때 신호가 올라갑니다. 여기 뭔가 있다. 확인해라. 이건 아주 효율적인 설계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예측 가능하니까요. 예측 가능한 걸 매번 처리하면 뇌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오차만 처리합니다. 놀란 것만요. 자, 이제 이 렌즈를 들고 여러분 방을 한번 둘러보시죠. 책상 표면, 손을 대보세요. 매끈합니다. 여기서 3cm 옆으로 옮기면요, 똑같습니다. 30cm 옮기면요, 역시 똑같습니다. 뇌가 뭐라고 합니까? 첫 접촉에서 신호가 한 번 올라옵니다. 매끈한 평면, 끝. 그 다음부터는 예측이 100% 맞습니다. 그러면 뇌는 그 신호를 버립니다. 무시합니다. 3초 만에 여러분 손은 뇌에서 사라집니다. 벽도 똑같습니다. 유리도 똑같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더합니다. 완벽하게 균일하게 만들려고 인간이 어마어마한 공학을 쏟아부은 표면이니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손이 놀라지 않는 표면을 만드는데 문명 전체의 힘을 쏟았습니다. 매끈함이 곧 품질이었습니다. 균일함이 곧 고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손은 놀랄 일이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 껍질을 보시죠. 손바닥을 댑니다. 오돌토돌합니다. 여기 홈이 하나 있습니다. 3mm 옆으로 옮기면 융기가 있습니다. 그 융기 위에는 더 작은 균열이 있습니다. 그 균열 안에는 더 작은 결이 있습니다.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완전히 다른 패턴이 옵니다. 손가락을 살짝 굴리면 또 다릅니다. 뇌가 예측을 합니다. 틀립니다. 다시 예측합니다. 또 틀립니다. 또 예측합니다. 또 틀립니다. 나무 껍질의 구조는 프랙탈에 가깝습니다. 확대해도 비슷한 복잡함이 계속 나옵니다. 큰 골 안에 작은 골이 있고 그 안에 더 작은 골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갈라지고 그 가지가 또 갈라지고 인맥이 또 갈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자연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느 배율에서 봐도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 껍질 위에서 여러분 뇌는요, 절대로 예측을 끝내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가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예측이 끝나지 않으면 신호가 계속 올라옵니다. 신호가 계속 올라오면 감각 회로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감각 회로가 계속 켜져 있으면 공회전 엔진에 갈 전원이 계속 그쪽으로 새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무 껍질은요, 여러분 뇌의 전원을 계속 붙잡아 두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안 피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측이 계속 틀리는데 왜 안 피곤합니까? 스프레드시트를 볼 때도 예측이 틀리는데 그건 미치도록 피곤하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예측이 틀리면 결과가 있습니다. 숫자가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뇌는 억지로 붙잡습니다. 힘을 씁니다. 이게 노력이 드는 주의력입니다. 근육처럼 쓰면 닳습니다. 나무 껍질에서 예측이 틀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무 껍질에 다음 홈을 못 맞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예측하고 틀리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노력이 안 드는 주의력입니다. 계속 놀라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은 상태. 이게 나무 껍질 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나무가 벽과 다른 진짜 이유입니다. 신비가 아니라 예측 오차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으면 아까 그 볼펜 이야기가 풀립니다. 왜 볼펜 딸깍거리는 게 부실한 스위치냐? 볼펜은 3번 만지면 예측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뇌가 금방 무시합니다. 그러면 손은 계속 움직이는데 엔진은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딸깍거리게 되는 겁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열어놓고 닫지 않은 문 하나를 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연은 보는 거니까 초고화질 숲 영상 틀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벽에 커다란 숲 사진 걸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왜 그게 안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화면 속에 숲이 있을 때 여러분 손은 뭘 만지고 있습니까? 유리입니다. 매끈한 유리 한 장이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죠. 눈은 숲을 보고 있는데 몸은 여전히 죽은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뇌 지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그 손은요, 여전히 놀고 있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공회전 엔진에서 전원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숲 영상을 보면서도 어제 그 회의를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셨잖아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화면 속 숲은 여러분한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뇌는 예측 기계라고 했죠. 그런데 예측 기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움직여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손을 3mm 옮기면 신호가 어떻게 바뀔까? 예측합니다. 옮겨봅니다. 확인합니다. 이게 뇌가 세상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예측하고 움직이고 대조하는 고리입니다. 화면 앞에서는 이 고리가 끊겨 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도 나무 뒤가 안 보입니다. 손을 뻗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화면은 여러분이 뭘 하든 정확히 똑같은 걸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숲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숲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보는 겁니다. 진짜 나무는 다릅니다. 손을 3mm 옮기면 완전히 다른 신호가 옵니다. 손가락을 살짝 굴리면 또 다른 신호가 옵니다. 여러분이 뭘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고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사진 속 숲과 진짜 숲의 차이는 화질이 아닙니다. 8억 화소로 찍어도 안 됩니다. 차이는 반응입니다. 진짜 나무는 여러분이 손을 움직이면 대답을 합니다. 사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만진 것들 중에 여러분 뇌를 놀라게 한 게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아니, 상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되짚어 보시면 됩니다. 대신 아주 정밀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손만 따라가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손이 만진 것들만요.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늦잠을 좀 자셨을 수도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손이 제일 먼저 뻗는 곳은 어디입니까? 휴대폰입니다. 강화 유리입니다. 매끈합니다.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손끝에 스위치가 몇 개 눌리고 뇌가 예측하고 맞고 끝. 정보량 0입니다. 이불을 젖힙니다. 면입니다. 이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불 표면 어제와 다릅니까? 안 다릅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뇌는 이미 몇 년째 이 예측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욕실문 손잡이, 금속입니다. 차갑죠? 아, 이제 아시겠죠? 차가운 게 아니라 열을 빨리 가져가는 겁니다. 원통형입니다. 매끈합니다. 세상 모든 문 손잡이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측 성공, 무시, 수도 꼭지, 금속, 매끈, 칫솔 손잡이, 플라스틱, 매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서 손에 딱 맞습니다. 놀랄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옷을 입습니다. 라면을 하나 끓이셨을 수도 있죠. 봉지를 뜯습니다. 매끈한 비닐, 뚜껑을 엽니다. 매끈한 냄비, 젓가락, 매끈한 금속이나 매끈한 나무. 아, 나무 젓가락은 나무 아니냐고요? 사포로 갈아서 나무의 정보를 전부 지워버린 나무입니다. 남은 건 나무 모양의 매끈함 뿐이에요. 현관문, 엘리베이터 버튼, 여기 잠깐 서볼까요? 엘리베이터 버튼. 이거 정말 상징적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정보 없는 물체 중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둥글고, 완벽하게 매끈하고, 정확히 같은 힘으로 눌리고, 정확히 같은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손이 이 버튼에서 얻는 정보는 문자 그대로 하나입니다. 눌렸다.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뇌 안에서 손에 배정된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이 신호 하나를 처리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핸들, 가죽처럼 보이는 매끈한 것, 지하철 손잡이, 매끈한 플라스틱, 회사 문, 유리, 의자, 천.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키보드입니다. 여러분 손이
오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아마 여기일 겁니다. 몇 시간이죠? 4시간? 6시간? 그런데 키보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모든 키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높이로 눌리고 똑같은 힘으로 튀어오르고 똑같은 질감입니다. 이게 좋은 키보드의 정의입니다. 균일함이요. 우리는 균일함에 돈을 더 냅니다. 마우스, 매끈합니다. 머그컵, 도자기입니다. 매끈합니다. 유약을 발라서 구운 이유가 뭡니까? 매끈하게 만들려고요. 퇴근합니다.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 다시 문 손잡이, 다시 휴대폰, 집, 소파, 리모컨, 매끈, 그리고 다시 침대. 자,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정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오늘 16시간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수천 번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들이 전부 매끈하고 균일하고 예측 가능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손은 오늘 하루 종일 아무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정말로요. 수백만 년 동안 정교하게 조각된 감각기관이 뇌지도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기관이 온종일 놀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대기 상태였습니다. 전원은 들어와 있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남은 전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회전 엔진으로 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두 갈래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16시간 동안 그 전원은 고스란히 그 목소리한테 흘러갔습니다. 어제 그 말 왜 했을까? 다음 주 그거 어쩌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부릉부릉부릉. 여러분이 저녁에 이유 없이 지쳐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죠? 우리는 이걸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손이 놀랄 일이 하나도 없는 세계를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지어 올린 거였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사서 렌즈 뚜껑을 덮은 채로 10년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카메라는 켜져 있습니다. 전력은 소모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빛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손입니다. 물론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명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끈한 물건들은 대부분 아주 좋은 이유로 매끈합니다. 위생 때문이고 안전 때문이고 효율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산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치르고 있는지 그 청구서를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청구서는 조용히 날아왔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가 또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숲에 가면 좋다는 이야기, 그거 그냥 공기 때문 아닙니까? 나무에서 뭐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공기 중에 화학 물질을 뿜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왜 뿜을까요? 나무는 도망을 못 갑니다. 벌레가 갉아먹어도 못 피하고 곰팡이가 붙어도 못 털어냅니다. 그래서 화학으로 싸웁니다. 자기 방어용 화합물을 공기 중에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나무 숲에서 맡는 그 특유의 냄새요. 그게 나무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나무의 전쟁 한복판에 서서 그 냄새를 좋다고 맡고 있는 겁니다. 좀 웃기죠? 일본에서 이걸 오래 연구했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천천히 걷는 걸 하나의 연구 주제로 삼았고 실제로 피 뽑고 혈압 재고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했습니다.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 면역 세포 활성이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연구들 중 상당수는 표본 크기가 작습니다. 몇십 명 규모예요. 그리고 이런 연구는 대조군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숲에 간 사람은 자기가 숲에 있는 걸 압니다. 눈을 가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 때문인지 걸어서인지 조용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회사를 안 가서인지 깔끔하게 분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효과 크기에 대해서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크게 나오고 어떤 연구에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숲의 공기에 뭔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요? 왜냐하면 파인만이 과학에 대해 남긴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거든요.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야말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나무를 만지면 좋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럴듯한 근거를 주워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광고지 과학이 아닙니다. 저희는 반대로 갑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갈라놓고 불확실한 건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름다운 지점인데요. 불확실한 걸 다 걷어내고 나서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하게 남습니다. 전자기적 반발력이 피부의 스위치를 누른다는 것. 이건 물리학입니다. 확실합니다. 손이 뇌 지도에서 몸통 전체보다 넓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 이건 수술실에서 뇌를 직접 자극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뇌가 예측 기계이고 예측이 맞는 신호는 버린다는 것. 이건 아주 잘 확립된 원리입니다. 감각 회로가 켜지면 그 공회전 회로가 조용해진다는 것. 이건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공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오늘 이야기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왜냐고요? 오늘 이야기의 뼈대는 화학이 아니라 물리학이고 신경과학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뒤에는 더 정밀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게 과학이 일하는 방식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모든 걸 뒤집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나무를 만지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가? 코르티솔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잡생각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그러니까 나무를 도구로 취급한 겁니다. 효용을 계산한 거예요. 무료로 굴러다니는 항우울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지금요, 진짜로 한번 펴서 보세요. 손바닥에 있는 그 주름들, 지문, 손가락 관절, 그리고 그 피부 아래에 박혀있는 수천 개의 스위치들, 손끝 1제곱센티미터에 수천 개 남짓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라고 생긴 게 아닙니다. 키보드를 치라고 생긴 것도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라고 생긴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 손은요, 수백만 년에 걸쳐 조각된 도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조각되었습니까? 나뭇가지를 붙잡기 위해서요? 나무를 타기 위해서요? 껍질의 결을 읽고 열매가 익었는지 눌러보고 흙 속에서 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손이 다루도록 설계된 표면은 거슬거슬하고 오돌토돌하고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살아있는 표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은 나무를 만지도록 수백만 년에 걸쳐 조각된 도구입니다.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나무를 만지면 왜 편안해지는가? 이게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무를 안 만지는 삶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다. 나무를 만지는 게 특이한 행동이 아니라 나무를 안 만지는 삶이 특이한 겁니다. 어른이 나무에 손을 대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간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상한 건 우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끈한 것만 만지다 가는 세대.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아주 특이한 실험의 첫 번째 참가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한테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만지는 건 특별한 웰빙 활동이 아닙니다.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아까 그 코르티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나무가 여러분을 진정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잠깐 돌아간 겁니다. 평온함은 나무가 준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기본값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를 어항에서 꺼내서 바다에 놓아주면 물고기가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바다가 물고기를 치료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뇌에는 하루 종일 공회전하는 엔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엔진은 여러분의 연료를 태우면서 아무데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을 끄는 스위치는 여러분 머릿속에 없습니다.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켜려면 여러분 뇌가 예측하지 못하는 표면이 필요합니다. 매끈한 건 안 됩니다. 3초 만에 무시당하니까요. 놀랄 수 있는 표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는 게 아무 대가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 피곤하니까요. 그런 표면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 껍질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기운도 없고 파동도 없고 신비도 없습니다. 전자기력이 스위치를 누르고 예측 오차가 신호를 만들고 전원이 이동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의 꽃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예술가가 파인만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과학자라서 꽃을 분해해버리고 그러면 아름다움이 죽는다고요. 자, 오늘 저희가 뭘 했습니까? 나무를 만지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 아름다운 문장을 붙잡고 앉아서 완전히 분해해버렸습니다. 전자까지 내려갔고 뇌지도까지 파헤쳤고 전력 소비량까지 따졌고 연구의 표본 크기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죽었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제 여러분은 나무 껍질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의 전자들과 저 나무의 전자들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구나. 우리는 영원히 닿지 못하겠구나. 그 밀어냄이 내 피부를 아주 미세하게 찌그러뜨리고 수천 개의 스위치가 뚝뚝 켜지고 있구나. 그 신호가 뇌로 올라가서 내 뇌 안에서 몸통 전체보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손의 영토를 환하게 밝히고 있구나. 내 뇌는 다음 홈이 어디 있을지 예측하고 있고 계속 틀리고 있고 그래서 계속 깨어 있구나. 그리고 그동안 어제 그 말을 100번째 재생하던 엔진은 조용해지고 있구나. 이 나무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를 갉아먹는 벌레와 화학전을 벌이고 있구나. 그리고 내 손은 바로 이걸 하려고 수백만 년 동안 다듬어진 물건이구나. 이게 죽은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건 100배쯤 더 살아난 겁니다. 과학은 아름다움을 빼는 게 아니라 더합니다. 파인만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걸 손바닥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결심 필요 없습니다. 숲에 가실 필요도 없고요. 주말을 비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주말에 산에 한 번 가는 건 이 문제의 해법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공회전은 매일 일어나니까요. 매일 일어나는 일을 한 달에 한 번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화분에 한 달에 한 번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화분은 그걸로 못 삽니다. 여러분 신경계는 강도보다 반복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10초면 됩니다. 하루에 10초요. 집 앞에 나무 한 그루면 충분합니다. 가로수도 좋습니다. 화단의 관목도 좋고요. 없으면 화분의 흙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치를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초 만졌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울이 낫지도 않고 병이 낫지도 않습니다. 힘드신 분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무는 그걸 대신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약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10초 동안 일어나는 일은 아주 작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아주 잠깐 떨어집니다. 어깨가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조금 내려갈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게 매일 쌓이면 빨래를 갤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하루에 몇 번씩 생기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죠? 대단하지 않은 게 매일 오는 게 더 셉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지고 나서 관찰해 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만지고 지나가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만지고 나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지금 무슨 신호가 올라오고 있는지요. 예측이 틀리는 그 느낌이 어떤지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 목소리가 아주 잠깐 말을 멈추는지요. 왜냐하면 그게 파인만이 평생 한 일이거든요. 파인만은 이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관찰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론이라도 실험과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30분 동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여러분 손바닥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험자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실험실이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음 기묘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담 없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딱 하나만 손으로 만져보세요. 살아있는 것으로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손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가만히 지켜봐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한 포인트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